2017년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뭐 이게 정상적이면 좀 더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스피드하게 좀 이거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10번째가 되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3번째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요 바로 전에 뭐냐면 이제 대선 공약이 얼마만큼 이제 재정적인 임팩트를 이제 사실 샥을 갖다 주느냐를 갖다 이제 얘기됐고, 오늘은 대선 공약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어떤 정성적인 변화를 줄 건가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이제 발제를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그냥 그 퍼센테이지에 무슨 20만, 뭐 10만, 뭐 3%, 8%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숫자에 함몰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갖고 이 대선 공약의 어떤 기저에 있는 철학이 뭔가,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그 뭐랄까 그 방향을 갖다 좀 제시하는가, 이거를 좀 보면서 이것이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무슨 임팩트를 줄 건가를 우리가 이제 초점을 이제 두고서 토론회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회자를 이제 뭐 별도로 도와왔는데요. 효율 뭐 추구하는 그런 시대니까 뭐 굳이 뭐 사회자의 어떤 모더레이터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패널 중에서 한 사람이 사회를 갖다 같이 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바른사회에서는 이제 사회를 따로 두지 않고 패널에서 사회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패널 중에서 제일 좀 뭐 값어치가 좀 가벼워서 제가 사회하고 이제 겸직을 해야 이제 3명의 이제 웨이트가 같아질 것 같아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 뭐 큰 뭐 저기 이해 없으시죠? 아니요. 이해 없으시죠? 만약에 이제 한국사 좀 확 무거워져가 간식으로 김 교수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가벼운 제가 사회를 이제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그 패널 토론으로 이제 발제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각자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패널 토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퀄 웨이트로서 그냥 이제 각자 발제하고 또 상대편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있을 때 이제 토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제목을 보면은 제가 그 저성장 구조화죠. 그래서 저성장 구조화 고착시키는 분배 주도 국민 성장론 해서 이제 주로 뭐 문재인 후보의 그 경제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인하 박사께서 대선 공약과 한국의 미래에서 이제 주로 산업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선 공약과 대한민국 미래 두 번째에서 김현수 교수께서 이제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엮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회를 보고 제일 먼저 이렇게 뭐 토론을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대선 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1번, 황인하 박사께서 먼저 한 20분 정도 천천히 해주시죠. 뭐 시간이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현수 교수께서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제 몫을 이제 뭐 챙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선 공약과 대한민국의 미래. 아까 제가 미래 봤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그 산업정책 측면에서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을 봤는데 참 정리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워낙 그 다층적이고 또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바람직한 것들도 있어서 어떻게 딱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포괄적으로 각 주자들의 그 대선 공약의 그 산업정책 관련 핵심 내용과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바람을 담고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주요 주자들 뭐 5분 또는 뭐 3분, 2분 뭐 이 정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일자리 창출의 그 적임자이다. 또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본인들이 스스로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표제로 내세운 것은 워낙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2%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2.6%가 전망되고 있으니까 참 잃어버린 10년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가 이제 상당히 불안해지고 소득 불안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정부와 사회, 국가 전체에 대한 이제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 조정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다. 표방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표방하는 것에 99% 다 달성이 안 되니까 이제 정책 수단의 목적, 적합성, 한목적성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문재인 후보부터 보시면 사람 중심 경제.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국민성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어렵다는 것은 그런 표제하에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부문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기업 부분에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가지고 이제 81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어느 물만 우리가 그리스로 가자는 것이냐,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모두가 공무원 되겠다고 열심히 비생산적 지역화 정신만 국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킨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강조하는 게 경제 적폐죠. 대기업 갑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어찌어찌 하겠다는 것은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또 유승민 후보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바꾸고 또는 어떤 분은 대폭 규제 측면을 강화시키겠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집단소송제도, 단체소송제도를 다 도입하겠다. 단체소송제도도 지금 가능하지 않는가 싶은데, 내가 법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게 일부 이제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모든 하여튼 지역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다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전삼인 교수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도 상당히 과하다는 이야기 듣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기업들의 경제 의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재벌개혁은 다들 아다시피 특이한 것은 이제 10대 재벌에 주력하겠다. 지금 10조 원 이상 상호 출자 금지 기업 집단인데 10조 원이 늘렸습니다만은 10대 재벌에 주력하고 순차적으로 4대 재벌부터 먼저 깨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재벌을 확대하겠다 해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이런 한때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으로 알려진 것들을 모두 다 도입하겠다는 내용들이고 노동 추천 이사제도 도입하겠다는 이 부분들도 상당히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영미식 시장경제 시스템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아무튼 누구도 이제 재벌이 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큰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주주권 행사 모범 기준 스튜디 코드 즉각 도입인데 다 도입돼 있거든요. 도입됐는데 이걸 아마 제도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스튜디오 코드에 가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국민연금은 또 부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 산하에 있는데 금감이 재정부 기재부 같은 데서는 스튜디오 코드를 국민연금에 채택을 해서 자기네들 또 이 영향력 하에 주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그래서 약간 렌트 시킹적인 측면이 있고, 사실 제가 공부해 바는 스튜디오 코드가 영국에서 도입했을 때 지배주주가 없는 환경 하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서로 약간 담합형 구조로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이 부실화됐던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도입했던 건데, 한국적 주인이 있는 기업 환경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정치적 목적 외에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바람직한 것은 규제 체계는 모두가 다 네거티브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실제 그럴 수 있는지. 현 정부에서도 네거티브 얘기했고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네거티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추진할지.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과학기술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과기부를 좀 만들게, 다시 이제 부활시키겠다. 이건 이공계 과학자들이 상당히 희망을 바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영합적 그런 것 같고, 자본시장 역동성은 맞는 말이고,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부, 청에서 부로 장관급으로 이제 승격시키겠다는 건 모든 후보들이 동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기청은 이제 신나서 지금 장관 자리 하나 더 생기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문재인 후보가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라는데, 그 얘기는 기업 복지 정책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하면은 중소기업이 늘어날까요? 중소기업이 줄어들까요? 중소기업이 늘어납니다. 중견기업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옵니다. 피터팬 신드롬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거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 하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정책은 가장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 공정위의 독립성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납품단가 이런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시장 감시와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기업 분할 명령제를 도입하겠다. 전속고발권 일부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당 부분 후보 간에 홍준표 후보만 내용이 없고,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도 거론은 안 했지만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도 뭔가 좀 기능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재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은 폐지되고 등등 할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서는 이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다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주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경제력 집중을 더 억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규제를 강화하면은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니까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시장경제 기능에서 국민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다른데,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을 가지고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공익사업을 벌이는데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등등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고, 좀 토론은 다릅니다만은 국민연금 스티치 코드 등 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시장 감시,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감시하겠다는 역할은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워낙 안철수 후보 캠프에 과학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튼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내용은 이게 뭐 저기 캐치프레이즈는 좀 강한데 실제적인 실행 오퍼레이셔널 스트래티지라든지 정책 수단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준비할 시간이 대선 과정에 준비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만드는데 시간을 다 쓰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해가지고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방법론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죠. 규제개혁 같은 경우도 뭐 네거티브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역이 돼야 되고 정부는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부 신설 같은 것들은 그대로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창업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워낙 산업조직론을 전공했고 또 과거 공정위에서 이것도 자문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공정위를 잘합니다. 그래서 공정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에서는 규제 방식의 전환,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아마 이런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고, 코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적 시장인데 이런 데서 뭐 차동교육 거라든지 마음대로 투자자들과 기업들 마음대로 계약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공정한 시장 경제는 이제 공정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가불관계를 근절하겠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하겠다. 아까 좀 비슷한 얘기 있었죠. 직권적 손해배상 이 부분은 뭐 다 문재인 안철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답게 다만 공정거래법상 현행은 일단 소비자 이해관계자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는 정부가 중간 먼저 개입한다는 전제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사 관련 형사범 처벌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함정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재벌총수에 대한 제재는 다른 앞에서 홍준표를 제외한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는 형법, 상법의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해서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층적이라서 하나하나 사건, 예를 들면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 효과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근로자 이사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사대적으로의 규제를 강화 포커싱했을 때 효과라든지 등등 하나하나 살펴보기도 벅찬데 워낙 이런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정책을 다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는 검토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제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꾀를 냈던 게 이런 것들을 고려해줬으면 어떻게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후보들이 이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차기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첫째가 경제는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공약일 뿐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힘든 것도 있고 또는 대통령의 의지로 국회에서 법 제정이 안 되는 경우도 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가, 한국 경제는 무엇 때문에 성장했을까,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정부가 역할을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전반에서 기업가 정신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생산적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지대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날로 횡행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성공했다면은 정부에서 조사 나오고 또 등등 해서 하는 성공 의욕을 저해시키는 규제 환경과 이런 집행 관행 이런 것들을 좀 다 뜯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이고 제도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영향을 받고 기업가 정신이 어떤 형태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자본 축적, 물적 자본의 축적, 투자라든지 또는 어떤 그 교육, 인적 자본에 스스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결정도 그렇게 해서 경제 성과가 결정되는데 이런 그 일련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하는 그런 그 플로우를 좀 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7쪽에 보시면은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교사한 그 한국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산권 보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세금을 올린 적이 없다. 근데 난 분명히 현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두둑에 맞았거든요. 선언을 국민들을 아주 뭐랄까 조삼모사 당하는 원숭이 취급하는 이런 식의 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재산권 보호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 국내 재산권 보호 어떤 또 공무원들이 그 편파적으로 자기한테 그 페이버리티즘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 정부 규제 부담, 정치인에 대한 신뢰 불신 문제. 최근에 금년도 그 8만 그 신뢰 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28개 중에서 꼴찌입니다. 중국은 3위인데 한국은 꼴찌고 유일하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은 나라였어요.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았죠. 그러나 지난 2016년 말 그 사건 이후로 정상화됐습니다. 둘 다 꼴찌인데 그래도 기업 신뢰도가 정부 신뢰도보다 더 조금 높아요. 처참할 정도로 이런 그 불신 구조가 누가 만들었느냐? 정치인, 정부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불신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뭐 괴담 이야기가 나오고 해결이 안 돼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선한 목표라고 막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경제진흥지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경제진흥지수가 낮으니까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더해져가지고 경제 문제, 시장 문제를 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아주 무모한 발상들이 많이 넘칩니다. 일자리 만든다는 공약도 그렇고 산업정책, 4차 산업도 그렇고 아시죠? 지난번에 민주당에 탈락한 의원이 그러잖아요. 교육, 의료, 전기처럼 여성 생리대도 공공재다. 그러니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된다. 도대체 공공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도 성립도 안 되고 여기 계신 조동근 교수님이 잘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공공재가 무엇입니까? 공공재는 경제학적 사내유보금은 문재인 그 캠프에 거기서 이게 나오는데 사내유보금을 600조 원 쌓아놓고 어쩌고 하는데 유보금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하나의 가이드로서 쓰기는 하지만은 회계학적 개념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내유보금을 마치 회사에 쌓아놓은 현금성 자산으로 오인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이게 다 경제 IQ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끄는 경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주도하겠다는 분들이 경제적 상식과 지식이 이렇게 박약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처한 문제이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런 것들 추상적인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가 8쪽인데 제발 그런 이상향적인 그 접근 방식에서 좀 벗어나라. 뜻이 좋다고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규제를 새로 신설할 때는 좀 신중해라.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작은 노자 도덕경에 보잖아요.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마치 작은 생선을 굽듯이 자꾸 뒤집지 말아라. 다 살점 나라가 뼈만 남는다. 경제 거들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제를 신설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이러이러하더라. 칠레에서 하더라. 러시아에서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하는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많은 나라가 하는 최대 공약수를 접근해라.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 환경만큼은 다른 나라도 좋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배수가 가야 된다는 것이 이런 원칙들을 좀 있으면 좋겠고
시장을 따뜻하게 하면은 시장도 망가지고 사회정책도 안 되니까 시장은 불인하다는 원칙하에 소비자 또는 투자자 또는 그 경제활동 중소기업 기업인들 스스로가 자기 책임 부담 원칙하에 선택을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자꾸 국가가 모든 걸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라. 이게 이제 니르바나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의 공약이라든지 다음 차기 정부에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를 다 조사한 걸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은 법을 잘 안 지킨다. 국민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의 지배의 기본 원리는 법률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우선해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항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전상훈 교수가 없으셔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게 법의 지배가 이제는 그 정부, 국가에서 만들었던 게세츠슈타트, 말이 좀 이상한데, 게세츠슈타트, 이게 법률에 의한 통치, 지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많아요. 특히나 국회의원들, 정부가. 국민이 뽑은 우리가 만든 법이니까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 그 법을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단통법이라든지 도서정가제라든지 다들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룰 바이로가 아니라 룰 오브로는 레크츠슈타트다. 법의 지배, 재산권 지키고 계약권 지켜주고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국민이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법의 지배 원칙을 행정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입법부, 사법부까지 같이 다 아우르는 이런 그 개혁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얘기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폐해 부작용이 엄청 심각합니다. 근데 그 도입의 그 당위성은 저는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가 너무 약합니다. 5년 후에 배상을 받는데 이거 하려고 5년 동안 내가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이랬는가 하는 정도로 자괴감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사법부에서 경제학적 개념을 활용을 안 해요. 잃어버린 기회 손실 비용이라든지 거래 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손배를 때리면은 판례적으로 때리면은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이제 크다. 그래서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패자 부활 성실 실패제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 이전에 전 국민의 대다수를 전과자로 만든 이 시스템 고칠 생각은 안 합니다. 행정 관련해서 형벌제를 도입해가지고 모두를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오버 크리미널레이션이라고 하죠. 바른 시민회의에서 이거 한 적이 있었는데 법의 지배에도 안 좋고 자본주의 발전도 안 좋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확고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형벌에 의존하는 그런 그 제재 방식보다는 경제적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더라. 노조 다스릴 때 깜빵에 보내는 것보다 보상, 손해배상 때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위해서 좀 시스템, 법의 지배에 의한 원칙이 확립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세 번째는 다들 도전과 혁신 열린 규제 시스템 해가지고, 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데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이해하게 하려면 좀 더 다차원적으로. 첫째는 열린 경쟁 시대에 맞지 않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자승자박 규제를 고친다. 두 번째는 네거티브를 만든다. 세 번째는 이거 칸막이 규제 심각합니다. 과거 기술 하나 가지고 산업 하나로 만들어진 시대에 형성된 이 규제 프레임인데 이게 무슨 자동차 산업국 무슨 정부 부처의 규제 사무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넘지를 못합니다. 이게 전기와 전자와 자동차와 등등의 컴퓨터가 같이 하면은 여러 부서로 돌아다녀야 되거든. 이거 깨야 되고 그럼 정부 규제 사무 분장 체제도 고쳐야 됩니다. 이거 깨려면 저항이 있죠. 이해관계자가 국회에도 있고 정부 내에도 있고 또 그런 규제 지대를 누리는 이익단체도 있습니다. 이거 타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는 제발 좀 아까 말씀드린 신중하게 잘 묻고 잘 결탁하고 선승선기를 원칙하에 규제 품질을 높이고 불량 규제가 고치는 규제보다 늘어나는 규제가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하나만 네거티브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어렵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많이들 정부가 주도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하고 무슨 투자를 하고 등등 하는데 이게 지난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혁신의 주체는 어느 시대, 어느 혁명기에도 관계없이 항상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는 그런 민간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그 제도적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플레이어로서 이렇게 참여하겠다, 플레이어로서 선도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70년대식 발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야 돼요. 그러자면은 조세 감면제도를 다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 늘려야 될 필요도 있다. R&D 같은 경우. 맨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심 경제 그걸 키워드로 계속 살리자면은 기업 복지라는 말을 도입해라. 기업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업 복지는 없애겠다. 국민들한테 자연인 국민들한테 복지 제도를 좀 강화하고 안전망을 좀 탄탄하게 한 쪽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지만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가 지원과 보호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좀 정부가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들 될 법한 곳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30년 중소기업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중견 대기업 되지는 않는다. 예전에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됐더니만 지원 혜택 160가지가 사라지고 규제가 늘어난다. 누가 중소기업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푸념이 없도록 시장 불인 원칙하에 기업 복지 제도는 전반적으로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꼭 해야 된다면은 창업 단계 또는 혁신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지 적기 때문에 지원과 혜택 보호를 하고 크기 때문에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의 기업 생태계나 기업 가정심에 대한 미래가 요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런 5가지 측면에서 차기 정부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게 거의 from A to Z 제가 가끔 이제 쓴 아토스가 됐는데 좋습니다. 앞에 이제 5 후보에 그 많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합니까?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하셨고 거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발제 및 토론의 엑기스는 이제 뒷부분이죠, 보면. 그래서 추가 고려사항, 이게 좀 전혀 빠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나열만 하다 보니까 그냥 하이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요.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가 이게 공약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를 치를수록 좀 낮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 학생 그냥 선거지, 국가대통령 뽑은 선거지, 솔직히 스킬만 다르지, 컨텐츠는 똑같은 거 아닌가, 좀 약간 자괴감도 드는데, 아주 그냥 부드러운 그런 톤으로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정책을 제가 훑어봤는데, 4차 산업혁명 맞죠? 우리가 이제 물결을 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우리 김 교수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쓰십시오. 네. 네, 앞에 황 박사님이 4차 산업혁명 부분도 함께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참 좋은 말씀, 조동근 교수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도 좋은 말씀 하셨고, 그런데 이제 공약의 어떤 철학, 공약의 철학,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 이런 거를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당에서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마련이 돼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 근본적인 이슈를 좀 제기를 하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제 근본 철학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단 두 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 이제 초진흥화, 초연결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연결화부터 얘기를 하면은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 시대다. 생산과 소비가 하나로 통합된 시대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조만 해도 생산 저 멀리서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과정을 유통이나 물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동해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이런 이제 산업 구조였는데 이제 생산과 소비가 사실상 통합되는 구조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내부 구조도 이제 많이 바뀝니다. 기업 내부 구조도 기존 산업에서는 전략 기획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R&D 연구개발을 하고요. 지금 여기 정책에도 연구개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구개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 제조 과정을 집중적으로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활동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ES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이 가치 사슬이 이제 전략기획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이제 단선형 모델이었고 그게 이제 기업 프로세스였는데 기업의 조직 구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은 이게 초연결화가 우선 되니까 초연결화 시대에는 이제 초연결 플랫폼 하나로 전략기획서부터 R&D 생산에서 마케팅에서 판매, 유지보수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통합되게 되니까 이제 기업 구조도 이제 굉장히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이제 뭐 근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제 기술 중심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대책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니까 실현 가능성 이런 것도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좀 상위 개념으로 좀 전에 황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산업 정책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제 경제 구조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까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구조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의식 구조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 구조 바꿔야 되죠. 사회 구조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일자리 구조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이런 일인데요. 한꺼번에 바뀐다는 일이 이제 이번 대통령 5년밖에 못하니까 5년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토대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부 5년간에 뭘 바꾸고 해서 30년 정도, 30년 정도 롤링 플랜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일단 4차 산업혁명 되면은 가장 급격하게 일자리 구조가 바뀌는데 일자리 구조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한 가지 업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인데 4차 혁명 시대에는 이제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일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복지 재설계가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지 부분에서 기존에는 사회안전망 차원을 노인 세대 또는 굉장한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사회안전망을 논의를 했는데 복지제도를 이제는 젊은 분들 그다음에 일자리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를 연계시켜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조를 재설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평생교육 시스템이나 이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이 사회안전망하고 연결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존 복지제도가 이 실업구조라는 게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업기간 동안에 이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복지제도로 설계가 이제 돼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 지금 복지 문제만 제가 고용하고 연결지었습니다만 이 산업구조, 경제구조, 금융정책 포함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데 현재 공약들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접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실제로 실현 단계에 들어갔을 때 4차 산업혁명이나 뭐 관련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각 당에서 각 후보들이 모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열겠다는 제안들을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준비하겠다. 만약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철학적 기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새롭게 가지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과거의 위원회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철학적인 기반부터 먼저 다진 다음에 그런 철학 하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다음에 스마트 뉴딜, 자율주행차 선도, 전기자동차 산업광국, 신재생에너지 시대, 혁신도시 시즌2, 창업국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구축도 관련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철학적 기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되면 자율주행차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아마 밑으로 하위 목표로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동등한 위치에 놔가지고 서로 실제적으로 실행될 때 어떤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스마트 제조업 부흥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스마트 제조업은 하드웨어 단하고 소프트웨어 단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많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부 구조가 이제 수직적, 기능적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제조업 하나 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혁신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전기나 기술 기반 구조를 바꾸는 산업부가 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융합돼서 한꺼번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스마트 제조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조직에 대한 개편, 직무 업무에 대한 개편, 그리고 기술에 대한 개편,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개편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선언적 공약들이 많아가지고 선언적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 방법에 대한 구체 언급이 없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실현 방법 얘기하기 전에 철학적 기반을 먼저 다지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창업국가 실현에 대해서도 창업국가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창업을 무수히 지난 18년간인가요? 18년, 19년간 이제 창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드라이브 해왔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원 많이 하면 창업국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질 없는 세상 만들기나 부재체계 재설계 이런 거 다 좋은 말이고 꼭 해야 되는데 이 기반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기반에 대한 성찰이 좀 더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설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가보면은 과학기술정보부실에서 기존의 이제 정책들을 많이 계승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작고 효율적인 정보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과거에는 그럼 작은 정부 다 주장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그 깊은 고민
성찰 있어가지고 초기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안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완해서 결국은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고쳐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주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 철학적인 기반을 이제 얘기를 했고 한데, 그런데 민간주도로 가겠다 하면서 또 이제 조직은, 정부 조직은 이제 늘리고, 조직은 늘리면서 이제 민간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여러 번 상충되는 거거든요. 여튼 작게 해가지고 이제 민간한테 많이 위양해서 어쨌든 이제 정부는 일을 덜하고 민간이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정부는 늘리면서 민간주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상적인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렇게 좋은 말만 쏟아놓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제 제일 오래 얘기한 이제 정당이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학부터 시작해서 산업구조, 기업구조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산업 이외의 다른 경제와 금융과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고용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설계도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민간주도로 하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에서 그 철학적인 기반 제시를 굉장히 중요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창업 환경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수성가 가능한 환경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얘기로는 첨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그래도 여튼 철학적으로는 이제 가까이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당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고할 게 그래도 이 당이 조금 다른 당하고 차별되는 게 보니까 복지 소요 예산 산정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소요 예산 산정하듯이 4차 산업혁명이나 경제변화, 산업변화, 고용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다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다른 당에 비해서 참 좋은 표현을 썼더라고요. 좋은 표현을 뭐 썼냐면 생태경제고속도로 해서 국가 이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거는 다른 당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되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제 좀 그냥 좋은 말만 열거해놓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은 일단 좋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장기적 설계도를 이제 구체화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제 이런 논의만 해도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뭐 도입하려다 실패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실적인 제안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제도도 많이 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바뀌는 중에 앞에 이제 정부 부분 바뀌어야 되고 산업 부분, 경제 부분, 금융 부분, 뭐 고용 부분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도 이제
박사님 말씀하실 때 참 공감이 된 게 그 경제진흥지수 이 부분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지수도 높아야 되고 정치진흥지수도 높아야 되고 이 지능이 높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사회교육에서도 강화돼야 되고 우리 사회활동에서도 강화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주 옛날 얘기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홀론의 개념 그 홀로스하고 온 전체와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전체로서의 하나 개념. 그러니까 국민 각자가 우리 5천만 명이지만은 5천만 명이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철학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단일 실체로서의 역할이 돼야지 정치제도도 바로 쓰고 경제제도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도 이제 바로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 각자가 이제 지능지수도 낮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면은 이거 갈등만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하기 정말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만큼 우리 국민도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패스를 설계를 하고 그걸 또 정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사회 육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만 딱 골라가고 그것만 집중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좀 포커스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지금 이제 성장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를 빼놓고 나서 그러니까 뭐 좀 더 좀 얘기를 정확히 하면은 유료 투자들에 대해서는 성장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장 스토리 그건 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약인가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좀 약간 격한 얘기를 하면은 좀 여러 명 있으면 뭐 하나만 딱 골라서 패면 되잖아요. 어떻게 10명 다 상대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배주도 국민 성장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저성장 구조화 이거를 더 고착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두들겼습니다. 네, 뭐 옛날 그냥 또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보면 여러 명이 덤비면은 다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골라서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프롤로그가 있는데 제가 늘 고심하는 게 표를 갖다 모으는 능력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능력은 전혀 무관해요, 사실이요. 근데 표를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그게 무관하니까 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모으려면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나중에 국정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거 공약은 진짜 선물 보따리인데 뭐 10만 3% 뭐 8만 다 나오는데 이 선물 보따리의 선물값을 누가 내는지 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이요. 아무도 모르는데 표만 뭐. 네. 그리고 국정 수행은 잘 될 거다. 사회적 합의를 풀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기자를 누르시죠. 뭐 여기 이름은 못 썼는데 걔네 또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 논리대로 하면 말이죠. 사회적 합의만 하면은 모든 건 해결돼요. 사회적 합의하면 우리가 뭐죠?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고 참 후보의 경제 지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제가 그냥 너무 놀랬다고요. 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국민소득,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 40%로 좀 설계를 했는데 그걸 10%에 올리면 50%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좋죠.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마련하면 된다. 아니, 그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 진짜 좀 지도자들,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이끌겠다는 사람의 어떤 경제 지력이 여기밖에 없다.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나중에 통렬히 제가 진짜 뭐랄까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지. 네. 제가 처음에 풀어간 건 뭐냔 말이죠. 지난 3개년 정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디테일을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봤는데 여기 이제
몇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요. 표일이 있는데, 여기 뭐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참여해서 이명박, 박근혜 내려오면서 성장률은 줄죠. 5년 평균. 네, 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평균 성장률하고 한번 맞춰봤어요. 맞춰보면은, 참여정부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위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이 막 그냥 옆에서 장사 잘 되니까 우리 거 막 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최고의 국제 환경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 평균 성장률이 밑도는 그런 성장률밖에 안 돼요. 그냥 시장과 싸우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럼 뭐 화려한 문구, 뭐 기득권을 그런 얘기죠. 분배 질서 새로 짜겠다. 아니, 분배 질서를 어떻게 새로 짭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도대체. 기득권을 타파하고 분배 질서를 정의롭게 새로 짜겠다. 그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지금 시장을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온 겁니다, 지금요. 4.78의 세계 실질 성장률 평균인데 4.48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더 높았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념 과잉을 좀 자제를 했죠. 정치 과잉을. 그래갖고 경제 논리로 푼다 하니까 우리가 사실 그때 2009년도에 그냥 리만 브라더스 때 아주 그냥 세계 녹았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OECD 특히 이제 G7 정도는 이게 마이너스 한 3% 정도씩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만 도리어 플러스 0.7을 했다고요. 물론 이제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건 기적이죠, 보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더 높았습니다, 평균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그냥 경제 민주를 녹았잖아요. 사실 처음 2년을 갖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혁신 넘어갔는데 이미 좀 2년을 실기하다 보니까 혁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프라,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3.18의 세계 실질 성장률 평균인데 우리 거보다 못한 2.95고 드디어 3.0 이하 저성장의 구조화 이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흐름을 보면 이건 이러다 어떡하지? 대학생 어떻게 다 취직을 시켜주지? 노인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노령연금을 드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성장 페달을 밟을까? 어떻게 하면은 각자들 어떤 포텐셜을 끌어내서 바퀴를 돌릴 걸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선물 세트를 갖다 누가 계산하시는 모르고 그냥 그만 모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활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인데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11페이지 바로 그 중간에 있는데 딱 세 줄이에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문학 작품을 보다가 이거를 이제 패러디 한 건데, 패러디 보다 인용을 해서 약간 이제 응용을 한 건데, 서산에 해는 지는데 안악내 갈 길은 멀다. 그냥 옛날 성장 동료가 다 이렇잖아요. 근데 새로 안 보인다고요. 머리에는 천근만근 보따리가 올려져 있고, 등에는 어린 자식이 엎혀져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있죠. 그 다음에 어린 자식, 청년 실업입니다, 지금요. 그런 안악내에 손을 잡고 걷는 녀석이 힘들다고 또 칭얼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좀비기업. 국가 손만 떼면 그냥 무너지는 좀비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장 동료가 다 고갈됐고, 새 건 안 보이고, 가계부채를 머리 쥐고, 청년 실업이나 어른들 갖다 없고, 좀비가 또 그냥 발목을 잡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 그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확실히 보이거든요. 왜 이걸 안 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제가 약간 이제 그 디테일한 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12페이지 보시면요. 그 제조, 그 기업 경영 분석 지표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최소한 여기 주목해야 돼요. 최근에 2014, 2015년도에 매출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았었습니다. 매출의 증가율이. 이거는 참 드물거든요. 이게 안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인력이 남아도는 거죠, 사실이요. 따라서 매출을 돌려서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매출이 안 되니까 인력이 남아도니까 과다 고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용자산 증가율은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2010년에 보면요. 11% 정도가 됐어요. 그때 경기 좋았잖아요. 성장률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무지하게 유용자산 증가,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지금 놀고 있어. 왜냐면은 2014, 15에서 뭡니까 지금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이게 벌써 2011, 12 때 이때 이제 그냥 조선 철강 쪽 이렇게 그냥 슬라이딩 하는데 그걸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형자산 증가율은 높았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구조조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디테일을 보면은요, 이자 보상 비율의 어떤 평균치는 괜찮은데, 한계 기업을 보면 상당히 깜깜해요, 보면요. 그 그림 1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2014년도에 보면은 한계 기업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냥 무너지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15.2%까지 올라갔어요, 사실요. 15.2%. 이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또 굉장히 넉넉한 조건으로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 기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3년 동안에 이자 보상비율이 1인 기업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불량한 기업이 15.2%가 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내관도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표 3을 보시면은 납득하실 겁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분기별로 보시면요. 분기별로 마다마다 점차 가처분 소득 대비한 가처분 소득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높아지잖아요. 분기마다. 이런 게 참 드문데. 그래갖고 드디어 최근에 불과 이제 몇 달 전인데 150% 넘었고요. 왜 그러냐? 오른쪽 보면 설명이 됐잖아요. 가계부채는 빨리 증가하는데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은 천천히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입니까? 이걸 줄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회수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부채를 짊어질 수 있는 체력을 길러라. 바꿔 말하면은 처분 가능 소득이 빨리 증가하면은 부채가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를 짊어질 수 있는 스트롱 숄더가 되지 않겠냐. 이거를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무도 nobody. 여기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게 말이죠. 여기 이제 표 4, 5가 있는데 디테일은 보지 마시고요. 부채 구조가 되게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 좀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득도 작고 자산도 없고 다중채무제가 또 신용등급도 낮은 사람이 그냥 또 은행에서 쫓겨나서 비은행 대출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이걸 보면은요 아주 아득해요. 양쪽으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되게 취약합니다. 지금이. 따라서 가계부채를 우리가 왜 시한폭탄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표 4, 표 5에 차주 특성별 어떤 특성을 보면은 차주별로 특성을 갖다 관찰하면 취약하다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국민 성장론을 얘기한다. 국민 성장.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토톨로죠.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낙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다 위해서 뻔히 있는 걸 갖다 부정을 한 겁니다. 부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꼬이는데 정신없이 꼬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의 분배를 견인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낙수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이끈다 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요? 마차가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임금이 성장 수단이 되냐? 그러면 임금 올려주면은 성장이 견인됩니까? 그게 아니죠. 성장이 되고 나서 그거를 부가가치를 쪼개고 나눠 갖는 과정에서 임금이 결정되니까 결국은 성장이 임금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 안에서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 파인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겁니다. 다시 이제 표 1로 올라가시면요. 앞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세계 정보, 그러니까 이제 참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성장률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오른쪽에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한원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요 6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보다 조금 개선된 게 이명박이고 더 개선된 게 지금 박근혜 정부입니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낮아갖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요. 그럼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에는 이제 자영업자에게 빠져 있거든요. 자영업자의 어떤 글쎄 상당히 그 노동소득에 가깝죠. 그거를 더 집어넣는다 하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를 낮아가지고 이쪽의 분배를 개선해서 뭔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헛소리냐 도대체. 이 통계도 안 보고 얘기를 하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네? 죄송하지만 거기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출중한 분들이 가셨겠는데 여기 뭐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 출중한 사람을 해서 죄송한데 그 많은 분들이 벌써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표육을 보시면 다 볼지 못하겠는데 거기 이제 볼더페이스로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전부 다 이제 저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민주화죠. 재벌은 아주 다 죽일 놈들이고 뭐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갑질, 횡포, 수사를 강화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히 뭐 재벌은 조폭이 되는 거죠. 조폭. 중소기업을 갖다가 우월적 지위를 갖다 이용해서 회복불능의 손해를 갖다가 그냥 누적적으로 끼치는 어떤 불량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여기 보면 납품단가에 후려치기. 뭘 후려칩니까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납품단가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입니다. 사적 자체. 그러면은 납품단가를 갖다 가볍게 후려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을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을이거든요. 또 다른 을. 그래갖고 을 간의 경쟁이 점차 납품단가를 낮추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을 간의 경쟁, 을을 튼실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 착각하냐면 갑이 팔을 비튼다?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갖다가. 또 다른 을이 을 간의 경쟁이 납품단가를 낮추는 거지 무슨 갑에 낮추냐. 그러면은 제가 무슨 재벌 편을 드냐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악의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그렇죠. 우월적 기회를 갖다 이용해서 회복불능에 그런 손해를 끼쳤으면은 모르지만 그게 아닌 어떤 사적 자치에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리고 또 거기 또 하나 보시면요. 그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를 하는 거,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방지에 그렇다 칩시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보면. 그런데 국공채 인수 확대를 하겠다. 뭐를 통해서? 국민연금 주주. 이거야말로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다 아는 건데 국민연금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 운영이 돼서 운영 수익을 좀 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죠? 이게 좀 운영 수익이 높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공채를 갖다 강제로 인수시켜서 돈을 뺏으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과세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국민연금 이용해서 돈을 뺏으겠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뭐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냥 몇 페이지 쭉 나열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국민성장론에서 이제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한테 공격이 이거죠, 보면은. 왜 당신만 돈을 버는데, 왜 사람을 안 뽑냐? 그럼 삼성전자가 매출 올라가는 거 똑같이 벌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갑니까? 이미 무너졌죠. 우리 뭐를 봐야 되냐면은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된 사람은 9만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말 현재 삼성전자에 연결된,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 등등이죠. 간접 고용이 6만이에요, 6만. 따라서 이거를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기회를 준 것까지 보면 15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혼자냐. 삼성전자 빼면 무슨 재벌 혼자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200조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200조. 그럼 거기는 이제 디바이스 업체 아닙니까? 따라서 전부 다 부품을 사는 거죠. 한 150조 정도를 갖다 부품을 사고요. 그 중에 75조가 이제 국내에 떨어지고 75조 중에 대부분이 또 뭡니까? 중소기업에 떨어져요. 따라서 이게 낙수 효과가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이걸 뻔히 알면서 이걸 갖다가 낙수 효과 없다. 그 다음에 재벌은 무슨 집중투표제, 노동자 추천이사제, 대표, 소송제, 재벌 경제사건, 무관용,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확대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이게 공약 맞냐? 무슨 골목대장이 조폭강령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좀 자정 갖고 국민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공약 비판,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치명적 자만. 국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니까 사실 국가는 추상에 지나지 않는데 정부는 대리인인데 국가는 다 올마이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왜 일을 합니까? 남을 뜯어서 먹고 살면 편한데 따라서 뭐죠? 국가를 통해서 남의 걸 뺏어오면 재미 들렸을 때 국가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국가를 매개로 만인에 대한 어떤 렌트 스킹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의 어떤 경제 공약을 보면은 참여정부로 돌아가겠다는 거 참여정부는 경제에 있어서 막 참혹하게 실패한 정부입니다. 참혹하게. 그 좋은 여건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세계 성장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그거를 참 대성통곡하고 진짜 성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일로 돌아가겠다. 그건 아니죠 보면. 아담 스미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국부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쭉 보니 이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국부론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서 번영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다. 을지로가 아닙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아니고 안정적인 정부, 예측 가능한 법률, 부당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맞는 거죠. 너무 상식 같은 얘기죠. 한마디로 뭐냐면 민간의 어떤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죠. 따라서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거꾸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되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뭐냐? 부자에게는 경제 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그래서 이걸 좀 피하라고 다니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옛날에 기억하시죠? Political Correctness가 있었죠. 조금 응용을 하면, Policy Correctness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좌파적인 그냥 정책 오름, 부자에게는 세금을, 빈자에게는 복지를, 이따위 식의 어떤 Policy Correctness를 깨지 못한 맨날 거기다 그런 얘기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근데 이제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이렇게 큰 정부를 갖다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큰 정부가 되더라도 내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믿게끔 보완을 해놨잖아요, 보면요. 누군가 재벌을 불러들이고 고소득자를 불러들이면 된다고 그렇게 믿게끔 했기 때문에 큰 정부로 가는 거죠, 지금. 큰 정부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1원을 갖다가 더 거두면 내 주머니에서 1원이 가벼워집니다. 누가 더 1원을 한 목적적으로 쓰겠습니까? 따라서 정부의 규모는 뭐죠? 적정 규모 그 이하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 믿음하고다 거죠. 제가 또 제일 화가 나는 게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81만 명. 그게 공약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해요. 11조 원리가 뭡니까? 11조. 10명의 어떤 가족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모으면은 한 사람이 지금 성직자를 갖다 피드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0명의 비공무원이 세금을 십시일반하면은 한 명의 공무원을 갖다 매겨 살린다 하는 거죠. 따라서 한 명의 공무원을 매겨 살리려면은 시장에서 10명의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갖다 몰라요, 사실 말이죠. 이거를. 거꾸로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네 세금 낸 거 갖고 네 월급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국부가 투표하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죠, 보면.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20페이지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면은, 부자에게 세금을, 빈자에게 복지를, 유예, 정책 모범 답안, 이 도구마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그 다음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과장된 현실 인식을 이걸 버리려는 거죠, 보면요. 예? 이건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압도한다. 이게 김종인 씨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 국부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혁신에서 나오는 거.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주의, 선택과 책임, 배려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우파적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된다. 3%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땀과 눈물, 자주우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부자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빈자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 류의 선동적이고 보조적인 공약은 저성장의 부조화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정치에는 제한된 인간 이성의 의미다 빠졌어요. 제한된 인간 이성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될 최대한의 덕목입니다. 또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현실 가장 뭐가 중요해. 성장 페달을 밟도록 뭔가 세팅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요. 저 사람 때문에 고민이네. 저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네. 내가 혼내줄게. 가난하네. 뺏어다 줄게. 그죠? 80%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빚자를 없애서 정규주로 만들어주고 전부 다 선물 보따리. 누가 선물 계산을 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선거냐 그런 얘기죠. 이게 선거냐 이게. 예? 예? 유치원 어저께 보니까 어떤 후보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던데 이게 좀 우리나라가 이겁니다. 좀 3만 불 소득의 어떤 유권자 수준도 그렇고요. 국민 평균 수준을 넘는 대통령을 뽑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표를 모으는 능력, 국정 수행 능력이 전혀 별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고 마지막 12월 다시 5월 8일 한 오후 10시까지 좀 노력을 해서 자유주의 어떤 기치 이것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데 좀 일조가 되도록 제가 가진 거를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 갖고 열변을 토하는 거 아닙니까? 늘 아쉽고 늘 좀 타는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어떤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좀 흥분했습니다.